이런 얘기가 하기 싫은데 내년 4월 이후는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전혀 생각 안 하고 있어요.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아무 대책 없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대책 진짜 단기적으로 될 수가 없거든요. 공급 대책 아무것도 없어요. 부모님의 덕도 있었고 이사를 많이 갔다 그리고 이제 또 실제 월급쟁이로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별도의 노력도 있었던 것들이고 주변에 또 워낙 또 비슷한 고민들을 하는 또 동료들이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면서 또 그거에 대한 또 해법들 이게 고민들은 다 똑같은데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가십거리로 떠들고 끝나는 사람들이 많은데 김민교 작가님 같은 경우는 그걸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던 분이신 거네요. 결국.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그냥 고스란히 다 책에 다 담겨져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진짜 가성비 따지는 부분들, 옐로우칩에 대한 부분들, 뭐 다 블루칩이라든지 이런 거 할 필요는 있는 분들이 아니니까 결국은 고민이 더 많았을 텐데 네,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그 과거에 하셨던 방법대로 지금 후배님들도 뭐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같은 방법을 추천해 줄 수 있나요? 똑같이 하셨던.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훨씬 더 까다로워졌죠. 첫 네. 번째로 처음 한번 진입하기 위한 코스트 자체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죠. 그렇죠. 최소한의 자본이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는 한 진짜 뭐 하다못해서 그땐 대출도 좀 많이 나왔으니까 한 1, 2억만 있어도 어떻게 비벼볼 수 있는 집들의 풀이 넓었다고 하면 네네. 지금은 풀이 훨씬 더 좁아져 있는 상태죠. 그렇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 집들의 어떤 그 상태에 비해서 가격표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네. 눈을 낮추는데도 이제는 정말 한계가 생기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도 좀 생기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문제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정 안 돼서 나는 그냥 진짜 하다못해 월세를 살더라도 뭔가 투자를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집값이 올라야만 하는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집을 반드시 잡아야겠다는 어떤 일종의 강박도 굉장히 심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마음들이 다들 굉장히 불편하고 한 번에 뻗어서 손이 닿기는 어려운데 많은 걸 쥐고는 싶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의사결정도 할 수 없는 더군다나 뭐 지금 사실 집을 사는 게 그렇게 쉽나요? 예를 들어서 좀 괜찮아 보이는 데는 매물이 없고 네. 좀 약간 좀 뜨뜻미지근해 보이는 데는 매물은 있는데 이거 샀다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불안하죠. 예, 네. 불안하고 더군다나 거래 자체도 잘 안 되고 네. 막 이런 상황들이 지속되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좀 어려운 환경이 돼 있죠. 그러니까 정말 더 고민이 많아지고 또 생각해야 될 게 많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돼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사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절대로 첫 술밥에 배가 부를 수는 없다. 네. 없다는 거. 그리고 첫 집을 반드시 사야 된다, 아니다?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봐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청약가점 60점인데 첫 집을 지금 뭐 그냥 적당한 집을 그냥 구축을 샀다. 네. 그럴 사람은 없잖아요. 있기도 하더라고요. 네, 뭐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조금 근데 네, 그런 경우라도 네. 청약가점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60 몇 점이라 그래도 네. 가용현금이 없으면 사실 그거는 의미가 없는 점수잖아요. 그렇죠. 지금 나오는 분양가 자체들이 워낙 지금 다 높은데 대출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상황들이 좀 있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집값이라는 게 서울 시내 같은 경우는 그렇죠.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위에서부터 1등에서 100등까지 순서는 어차피 대부분 정해져 있어요. 그게 잘 뒤집어지지도 않고 네. 뒤집어지려면 진짜 집 앞에 역이 하나 새로 뚫리든가 더군다나 그걸 만약에 연식까지 만약에 감안을 해서 보면 동일 연식인데 예를 들어서 뭐 강남구 대치동과 마포구 공덕동 두 집값이 뒤집어질 일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죠. 그렇죠. 없죠. 네, 없다고 봐야죠. 없습니다. 네. 네,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게 대치동이랑 공덕동을 비교하니까 좀 그렇지만은 어떤 동을 지금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아마 떠올려 보세요. 대충 뭐 어디랑 어디가 비쌀 것 같아요 하면 대부분 답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쵸, 머릿속에 다 알거든요. 네네. 연식이 같다면. 근데 만약에 연식이 여기 10년도 오래됐는데 동네는 조금 더 안 좋고 뭐 이런 식이면 이제 조금 약간 헷갈릴 수는 있지만 네. 순서는 정해져 있고 그리고 어차피 연식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가격은 새 집보다는 조금 아무래도 싸져요. 그렇죠. 특별히 어떤 그 재건축이나 이런 기대를 가질 수 없는 지역이라면 더욱더 명백할 거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저기 공동 로타리 한복판에 있는 집이 뭐 예를 들어서 한 뭐 15억이다. 네. 라고 했을 때 거기서 한 10년 된 집이라 그러면 15억은 못 받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예를 들어서 10억 받는다고 치고. 네. 근데 30년 된 집이면 어떻겠어요? 거기가 재건축이라 되면 모르겠는데 이미 꽉 채워 있으면
10억이 아니라 뭐 거기서 뭐 더 아마 음. 가격이 싸져야겠죠. 네. 근데 만약에 공덕동에서 출발해서 망원동까지 왔어요. 음. 망원동 한복판에 있는 새 집이 15억보다 비싸기는 쉽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웬만해서는. 네네. 근데 그게 연식을 바꿔놓고 봐도 결국은 어떤 일정한 이 간격을 두고 아마 비슷한 층으로 형성이 돼 있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집값이 많이 올랐죠. 올랐는데 오르면서 물론 비싼 집들이 많이 올라 보이기는 하나 아마 퍼센트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억짜리가 15억 된 거랑 네. 5억짜리가 8억 된 거랑 그렇죠. 워낙 그 수익률이라고 할까요? 그건 훨씬 더 큰 거죠. 오른 가격은 사실은 네. 같거나 오히려 5억짜리가 더 많이 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1.5배 네. 이상 오른 거니까. 네네. 그렇다고 놓고 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5억짜리를 그 당시에 만약에 샀어요. 샀는데 사실 내 꿈에 그리는 소원은 10억짜리 집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만 당장 돈이 없어 5억짜리 샀는데 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10억짜리가 15억으로 달아나서 조금 원통하긴 해요. 그렇긴 한데 5억짜리도 예를 들어서 8억이 됐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 시대의 변화가 있고 어떤 뭐 경제적인 뭐 이벤트가 있고 어쩌고 간에 일단 그 순서는 어쨌든 간에 대부분 비슷하게 유지가 되는 것이고 네네. 내가 그래도 5억짜리라도 발을 걸쳐 놓으면 그래도 한 요 정도 비슷한 미래 시대에 가서도 그 정도의 가치에는 편승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 그동안에 나는 근로소득을 열심히 월급을 더 모아서 음. 8억인 된 상태에서 10억짜리로 갈아타고 음. 10억짜리 이미 15억이 됐으니까 네. 예전에 한 7억짜리 하던 게 10억이 돼 있겠죠? 네. 그럼 10억짜리로 갈아타요. 또 몇 년 살다 보면은 그것도 움직이고 위에 것도 움직이고 막 움직일 텐데 네. 또 그럼 열심히 또 월급을 모아서 위로 조금씩 깨구리 점프를 뛰어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되잖아요. 네네. 설령 그 움직이는 폭이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적어도 일단 그 집에는 계속 살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처음 그 발판 디딤돌이 없는 상태였다라고 가정을 하고 5억짜리에 그때 만약에 발을 디디지 않았어요. 그리고 10억짜리를 바라보면서 이제 전세에 살고 있었는데 10억짜리 15억이 됐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5억이 8억 된 게 아니라 그냥 전세금이 3억이 예를 들어서 4억, 5억이 돼버리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네. 그래서 일단 서울 시내 안에서 그래서 어떻게든 사람들이 발을 좀 한번 디뎌 놓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얘기를 했던 게 돈이 없을수록 서울의 아파트를 사라는 얘기였고. 네. 그럼 이런 바로 아마 물어보시겠죠. 경기도는 그러면 사면 어떠냐. 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에 따라 굉장히 천차만별이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가격이 오르지 않고 떨어진 동네도 있어요. 네. 분명히 있고. 네. 직관적으로 사실 알 수 있어요. 네. 근데 안 그럴 것 같은 동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럼요. 있고. 근데 그런 동네들은 뭐 어디라고 굳이 찍어서 얘기하지 않더라도 공통점이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1번, 서울이랑 가깝거나 가까워질 예정이다. 2번, 뭔가 새로운 것들이 많이 생기고 동네가 좋아지고 있다. 3번, 와이프가 가고 싶어 한다. 3번이 그냥 확 들어오네요. 그래서 경기도임에도 불구하고 네. 서울 못지않게 비슷하게 따라붙었거나 비슷한 정도로 움직이는 동네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가 왜 나는 줄 아세요? 왜일까요? 과천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오늘도 인터뷰를 그렇게 했더라고요. 과천에 평당 4천이 말이 되냐. 그래서 나 분양가 상한제 할 거다. 김용민 장관이 팩트 말이에요. 예. 예, 과천이 경기도입니까? 웬만하면 강남보다 좋은 데인데.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예, 그런 좋은 경기도 지역이 많죠. 맞습니다. 예. 근데 사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여전히 그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은 5억, 6억짜리가 아직까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예고집들이 아직도 있어요. 책에 네. 썼던 데 중에서도 아직도 발걸칠 수 있는 데도 있거든요. 지금 이게 2년 된 책인데요. 여기 지금 3장에 아직 서울에 살만한 아파트가 남아있다라고 언급한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10개 권역에 있는데, 지금 뭐 기름 미아도 있고, 당산도 있고, 상도도 있고 있는데, 아직도 다 유효한 지역들 많다라고 봐요. 아직도 있죠. 네, 그렇죠. 예. 근데 거의 대부분 평균적으로 중위가격 오른 만큼 대부분 오르긴 올랐는데,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주춤하거나 하는 동네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요.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떤 정책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네. 좀 굉장히 엉들려 있는 지역들도 분명히 있고, 네.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도 유효한 선택지가 있다. 서울 안에. 네. 있는데 문제는 대출이 40%라는 게 아마 가장 큰 장벽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두 번째는 경기도권으로 음. 눈을 넓히는 순간 일단 대출이 60%로 넓어지는 지역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럼요. 근데 가격대가 아직까지 뭐 한 5억 정도 걸려 있거나 네. 심지어 5억이 안 되는
신축 아파트들도 굉장히 많죠. 많아요. 많은데 시내까지 접근성이 봤을 때 어정쩡한 서울 못지 않은 곳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전철로 한 번에 업무지구까지 연결이 된다거나 네. 아니면 될 예정이라거나 근데 가격대가 예를 들어서 아직 5억이 안 돼요. 근데 대출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경우라면은 다시 한번 쳐다볼 수 있는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미 많이 올랐지만 광교도 처음에 미분양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신고당 속도리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까지 확 가까워졌잖아요. 예.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이번 정부에서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광역 교통망을 지금 계속 뭐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한다고는 하는데 그것도 진짜 만약에 현실화 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조금 더 가까울 지역들이 생기긴 하겠네요. 진짜 그렇겠네요. 근데 그게 이런 거죠. 음. 돈이 얼마가 오를까를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아니 그거는 예측하기도 어렵고 1억이 오를까 2억이 오를까. 근데 그렇죠. 적어도 그게 됐을 때 이 동네가 어느 동네 정도랑 비슷한 상황이 될까를 생각해 보면 좋은 방법. 네,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클래스는 영원하다. 그래서 동네 클래스가 조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래도 이제 와이프가 반대하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거는 또 분명히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뭔가가 있습니다. 네. 뭔가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 뭔가 내가 노려봄직한데 지금은 괜찮을 것 같은데 다음번에는 혹시 그게 됐을 때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약간 고민들이 더 많이 좀 필요하죠. 일부에 정말 수준 높은데 굉장히 알기 쉽게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얘기들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신혼부부에서 지금 신혼부부가 아니라 일반 세대에서도 고민하는 얘기들을 다 끄집어내 주셨는데요. 2부에선 구체적인 입지를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좀 이제 구체적인 질문들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만한 아파트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들어볼 예정이고요. 아무튼 2부에서 이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부 고생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신한은행의 웹진이 있는데 그 매월 나오더라고요. 공짜니까 그것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블로그 가시면 또 있어요. 그것도 좀 보시면 굉장히 여기는 좀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이 그 부동산 상식을 넓히거나 아니면 활용하거나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해 주고 계셔갖고 정말 좋은 자료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블로그나 페이스북 칼럼을 좀 좋아하는데 촌철살인 제가 유튜브에서도 한번 몇 번 읽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예. 제가 지금 최근에 기억나는 칼럼이 딱 2개 있는데 모두가 기분이 나쁘다고 썼어요. 예. 언제 칼럼이었냐면은 작년 9월 달이었을 겁니다. 예, 아마 이제 9.1 서미트 나오기 직전이었었는데 뭐가 기분이 나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어느 네. 순간부터는 네. 올라도 문제, 안 올라도 문제, 내가 집을 가지고 있어도 문제, 네. 안 가지고 있어도 문제, 다 그런 상황이 이제 돼버렸던 시기가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무주택자도 문제, 1주택자도 문제, 다주택자도 문제, 정부도 문제. 지금 다 맞물려 있어갖고 어느 한쪽을 해결하려는 순간 다 그냥 엉켜버리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제가 이제 책을 내고 나서 네네. 그 얼마 안 돼서 바로 나왔던 게 이제 하나 있었잖아요. 네. 그 파리 대책. 파리 대책이죠. 그게 나오던 날 제가 이제 좀 약간 잠을 못 잤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야 이거는 이렇게 되면 정말 이제 내 집 마련을 생각하면서 그냥 뭔가 이렇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살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는 이거는 완전히 그냥 그거를 포기하라는 얘기구나. 더불어서 이제 그때 같이 나왔던 게 뭐 대출 규제도 있지만은 네. 또 임대사업자에 대한 얘기가 그때 이제 같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규제를 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게 임대사업을 많이 등록을 해라라는 행간으로 좀 읽혔었는데 네. 야 진짜 지금 현금이 좀 있어서 만약에 임대사업을 등록을 하면서 아까 그 얘기했던 옐로칩 아파트들을 예를 들어서 좀 쓸어 모으면 이건 정말 좀 감당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 네네.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되니까 이제 다들 어느 순간부터는 아 지금이 아니면 서울에 집을 살 수 없어라는 공포에 시달리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너나 할 거 없이 모두가 이제 서울에 포커스해서 다들 이제 어떻게든 하나를 사기 위해서 혹은 하나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를 더 사기 위해서 네. 그런 상황들이 이제 막 펼쳐지기 시작했었죠. 네. 한 가지를 더 생각해보면 이런 게 있었어요. 청약 가점제. 가점제. 예. 이제 32평까지는 100% 이제 가점으로 그쵸. 하기 시작한 지가 좀 됐잖아요. 네. 서울 특히. 근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어떤 일이 생겼나 하면 가점이 없으면 이제 신축주택에는 그냥 접근이 아예 차단되는 결과가 나왔죠. 그렇죠. 지금 강남권은 뭐 69점대 후반 아니면 아예 명함도 못 내밀고 만점이 몇 점이죠? 82점인가요? 84점. 84점이죠. 네. 네.
근데 거의 뭐 70점 가까이 돼야 되는 상황이 이제 막 도래가 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진짜 당첨권인지 어느 정도 더 있으면 당첨권이 되는지에 대한 어떤 냉정한 계산보다는 아 나도 청약이 돼서 한 번에 뭔가 이렇게 역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죠. 네. 그러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변화들이 웬만해서는 별로 집을 사는 것을 좀 꺼리게 되기 시작을 했었죠. 특히 소위 얘기하는 차라리 그냥 지금이라도 강남권에 확 오를 것 같은 집을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지르겠다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그러니까는 이제 대기 수요로 좀 남아 있어주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러면서 막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황들이. 오르는 데는 이제 점점 더 많이 오르기 시작하고 좀 덜 오르는 데는 그냥 모두가 전세만 살라고 하고 근데 거기에는 대부분 또 임대사업 등록한 사람들이 집을 막 대부분 가지고 있어버리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됐고 근데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예를 들어서 로또 분양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 한번 당첨만 되면 주변 시세보다 최소 뭐 한 7, 8억 많게는 10억 가까이 싸다고 하는데 그런 집들 어떻게 한번 당첨되면 한 번에 역전이 가능하니까 나도 그냥 여기서 좀 버티고 있다가 한번 찬스를 보자. 근데 문제는 그거 당첨돼도 현금을 10억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물리적인 한계나 이런 것들은 네. 좀 약간 일단 배제해 놓은 상태로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나 하면 인생을 바꾸자는 생각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많아졌고 조금씩 쌓아서 어떻게 한번 갖추고 올라가 보자라는 생각은 이제는 좀 약간 구식의 것이라거나 네. 철진한 어떤 그런 생각이라거나 아니면 별로 지금은 통하지 않는 거다라든가 내지는 아유 뭐 그렇게까지 뭐 이런 생각들이 이제는 굉장히 많아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냉정해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집값이 움직이는 최근 한 3년을 모두가 겪으면서 그래도 서울 시내에 어떻게 자기 집 한 칸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래도 일단 표면적으로 자기 집의 가치는 올라갔죠. 그렇죠. 올라갔는데 또 하나 문제가 있죠. 내가 이거를 팔고 딴 데로 옮기고 싶으면 최소한 지금보단 좋은 데로 가야 되는데 일단 위에 집이 더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왜냐면 몸통 자체가 컸으니까 같은 비율로 올라도 뭐 그랬겠죠. 네. 그런데다가 내 거를 팔려고 봤더니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청약 가점에 사람들이 다 몰두를 하고 있으니까 웬만큼 기준을 넘는 좋은 집이 아니고서는 굳이 사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이런 데는 그냥 대충 전세로 살면서 가점을 차라리 모으고 말지. 그렇죠. 이런 데는 별로 사고 싶지가 않고 근데 저 위에는 또 인기가 많고 또 평수 큰 것들이 요새 오히려 더 가격들이 좀 잘 받고 있잖아요. 네. 그것도 몇 년 전에는 전혀 반대였잖아요. 그렇죠. 지금 거의 붙었었잖아요. 붙었었죠. 네, 25평이 오히려 약간 라인 좋으면 막 32평 막 이기기도 하고 어쩔 때는. 네. 지금 평당 1억 찍었다고 하는 것도 소용이에요. 지금. 그렇죠. 네. 뭐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집값이 오르긴 올랐는데 막상 내가 좀 집을 좀 더 좋은 데로 갈아타 보려고 하니까는 그건 답이 안 나오고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은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 까마득하게 집값이 너무 많이 뛰었는데 그러니까는 이제 청약 하나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또 그런 문제가 있죠. 그 분양을 갖다가 이제 뭐 지금 엄포를 계속 놓고 있죠. 분양가 상한제 할 거니까. 근데 6개월 줄 테니까 그 안에 이제 관리처분 받은 데는 빨리빨리 해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또 그것도 좀 문제가 있죠. 왜냐면은 기존에 그러면 그 집에 살고 있다가 이제 내 집이 새 집으로 거듭날 거야 라고 기대를 하면서 이주를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기대하지 않은 분담금을 또 받게 되잖아요. 그 집이 공짜로 이제 그냥 지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주변 시세에 대비해서 분양가가 낮은 만큼 누군가가 메워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조합원의 몫으로 또 돌아가게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울며 겨자 먹기가 되는 그래도 그래 한 2, 3억 내고 지금 그래도 새 집이라도 되면 다행이다 막 이런 상황이 돼버리고 네. 오히려 지금은 비싼 아파트는 이게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는데 그래도 부르는 게 값이죠. 왜냐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일단 새 거는 가점이 없으면 아예 살 수가 없고 그러면 가점이 없는 사람 입장에선 시장에 나온 매물을 사야 되는데 문제는 팔 사람이 없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가격은 오르고 아니면 가격이 안 오른다고 하더라도 내야 될 세금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굳이 팔아야 될 이유도 모르겠지만 판다고 했을 때는 남는 게 없어요. 그럼 적어도 세금만큼을 내가 더 얹어갖고 팔든지 그것도 아니면 그냥 차라리 그냥 갖고 있어버리든지 그렇죠. 뭐 그런 상황이 되니까 어찌 보면 뭐 모두가 지금 그냥 얼음돼 있는 상태로 3년 동안 그냥 가격만 계속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지속되고 있다고 봐야죠.
아. 언제까지 이렇게 가나요, 그러면? 미래를 뭐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올 초에 이제 네. 주변 사람들이랑 뭐 그래도 이제 가끔 썼었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어느 시점이 지나고부터는 가격을 올리는 장세에 진입을 했는데 네. 이런 거잖아요. 이게 다 마레프 때문이라는 얘기를 제가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히트 칼럼 아니었어요, 진짜? 네, 그랬죠. 예. 이게 다 마레프 때문이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전에 그 일부 때 말씀드렸지만은 마레프가 미분양이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엄청난 분야. 50%도 네. 분양이 안 됐어. 그때 예. 분양가가 7억이 아마 안 됐었죠. 평당 2천이었어요, 2천. 예, 예. 그랬었잖아요. 그랬었는데 미분양이 났는데 그때 이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 사는 게 바보짓이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때 그 집을 굳이 샀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재력가들이 아니었어요. 그죠. 예, 그냥 우리 주변에 흔하게 있던 그냥 한 30대 후반에 40대 초반 내지는 많이 잡아서 40대 중반의 그냥 월급쟁이 맞벌이들이 네. 대출 한 3억 내서 샀습니다. 네. 왜? 그냥 여기 살면 어떻게 그냥 편하게 살겠다 싶어서 네. 예, 오를지 어쩔지 모르겠고 네. 샀는데 그러고 나서 한 3, 4년 지나니까 주변 사람들이랑 완전히 처지가 딴판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가 최근에 이제 마레프면 한 10억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16억까지 갔습니다, 지금. 예,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런 상황인데 그럼 주변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처음에는 야, 너 뭐 그렇게 어렵게 사냐 3억씩 대출 내서 어떻게 갚으려고 이자가 얼만데 훈수를 넣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는 보면 볼 때마다 기분이 나쁘잖아요. 엄청 나쁘죠. 예. 더군다나 바로 옆에 전세를 만약에 살고 있었다고 가정을 하면.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는 어떻게 됐나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야, 거기 별거 없어 보이던 그 고바위가 이게 재개발이 싹 돼가지고 아파트촌으로 바뀌고 나니까 직주 근접이 얼마나 좋은지도 알게 되고 그냥 거기서 버스 한 번 타면 여의도까지 뭐 그냥 넘어가잖아요. 좀 일찍 나가면 걸어가도 돼요. 그렇죠. 네. 그 대단지니까 안에 뭐 시설 깨끗하고 커뮤니티 그리고 뭐 학군 없다 어쩌다 뭐 그렇게 타박을 했는데 몇 년 지나면은 또 사실 또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또 주변의 신분계층이 바뀌면 학군이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다가 뭐 그것뿐이니까 가격이 일단 이렇게 많이 올랐지. 또 집 좋지 막 그래 버리니까 야 저게 저렇게 좋아지네라는 쇼케이스가 서울 시내 안에 등장을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신길 뉴타운 분양할 때 공덕동에서 이제 모델하우스 세워놓고 신길동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광고를 했었고 네네. 뭐 그러면서 신길이 그랬지 그다음 답심리 그랬지 뭐 수도 없이 많은 뉴타운들이 다 사실 비슷한 모양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뭐 미분양 안 난 뉴타운이 초반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미분양 났었어요. 최근에 나온 것들만 미분양이 안 났었지. 미분양에 대해서 입지 자체를 별로 안 좋아했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예. 근데 마포가 한번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줘 버리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여기도 이렇게 될까? 여기도 이렇게 될까? 그 상상력들이 막 이제 발휘가 돼가지고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막 10억 클럽이네 뭐 그러면서 막 다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억씩 클럽 염지가 몇 년 안 된 것 같은데 좀 다 10억이 넘어갔으니까. 그렇죠. 넘어갔죠. 근데 그렇게 되니까는 그때부터는 이제 어떻게 됐냐면 가격을 올리는 장세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내가 지금 현금만 갖고 10억짜리를 12억짜리를 살라 그러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렇죠. 내가 마레프를 만약에 팔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내가 실거주를 해서 세금도 많이 빠지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그 다음 집으로 올라갈 때는 그 차이만 주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부터는 아마 올해 초였던 것 같아요. 잠실이 그때 한 12억, 13억 뭐 한 그 정도에 걸려 있었고 헬리오시티 한창 이제 입주할 적에 마포가 그때 뭐 그보다 좀 낮았어요. 뭐 그랬는데 야 이러다가 진짜 잠실이 한 20자 보고 마포가 15자 볼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20억은 진짜 상상의 가격이었었는데. 예, 그래서 그렇게 될 것 같다라고 제가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웃지 말라 그랬어요. 웃지 말라 그랬고 아유 그거 사람들이 돈도 없는데 어떻게 20억을 모아가지고 사냐 그랬는데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마포 팔고 넘어오면 돼. 마포는 누가 사? 아 그거는 다른 뉴타운 팔고 넘어오면 돼. 다른 뉴타운은 아 그거는 그러면 그 전에 1, 2 뉴타운 팔고 넘어오면 돼.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잠실이 지금 20억을 지금 넘었죠. 예. 일단 실거래로 찍힌 것만 해도 거의 꽉 채웠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뭐 넘나드는 상황이 됐고 마포 지금 15억 이미 넘어서 16억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 됐으니 그러면
그게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그러니까 집은 원래 집을 팔아서 이제 옮겨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깨구리 점프뛰기인 거고. 그런 상황이 이제 됐는데, 지금 이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죠. 잠실이 20억이라니, 야, 200만 불? 이거 맞아, 거품이다. 200만 불이구나. 네. 요새 환율 때문에 200만 불까지 안 되고요. 그쵸, 한 150만 불 됩니다. 네, 맞아요. 1,200원이니까요. 네. 거품이다. 우리가 무슨 뉴욕도 아니고. 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거꾸로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잠실에 사는 사람들이 가구당 소득이 대충 어느 정도 될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잠실에 사시는 모 씨가, 김모 씨가, 네. 맞벌이를 하세요. 대기업에서 한 차장 정도. 네. 부인도 뭐 대기업에 예를 들어서 다니고 있어요. 그쵸, 그쵸. 그러면은 한 어느 정도 될까요? 거의 2억 가까운. 그쵸, 2억. 예전에 받으면 둘 다 2억 넘어갈 수도 있고, 요즘은 많이 올라서. 굳이 전문직이나 뭐 자영업까지 가지 않더라도. 대기업들은 다 넘죠. 네, 지금 근로소득자 중에서 지금 1인 기준으로 1억 이상 버는 사람이 한 45만 명? 뭐 그 정도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럼 만약에 가구 소득이 2억 정도 되는 가구가 지금 한 18억짜리 집에 만약에 살고 있어요. 그럼 우리 뭐 좋게, 그러니까 쉽게 하는 표현 중에 PIR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9배 정도 계산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럼 몇 년 전에는 왜 12억이었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월급이 최근 한 5, 6년 사이에 꽤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죠. 많이 올랐죠. 꽤 많이 오른 거 사실이고. 그리고 주택 심리가 워낙 많이 눌려 있었던 것도 또 사실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근데 변한 건 이런 거예요. 그때 11억, 12억 할 때도 그때도 사람들이 야, 완전 비싸다. 어떻게 저런 돈을 주고 사냐. 였는데 그때 그걸 샀던 사람들은 뭐였냐면 본인 스탠다드에서 이 정도 지불 용의가 있었던 거였잖아요. 그 지불 용의가 지금 확장이 돼 있는 상태인데 여전히 놓고 봤을 때도 그 사람들의 어떤 평균적인 소득이나 예지는 심지어 자산을 놓고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마포를 팔고 옮겼다던가 다른 데를 팔고 옮겼다고 보면 사실은 그냥 그 정도를 지불하고라도 거기 살고 싶은 사람들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어느 날 누워있다가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집에 살고 싶지? 아까 일부 때 말씀드렸지만 서울 시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도 살고 싶어하는 가격대가 10억 밑보다는 10억 위가 많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예, 12억에서 14억 정도 가면 제일 많을 거예요. 딱 집어서 얘기하면. 그리고 한 15억 넘어가면 거기는 그래도 아직 내 수준에서 벅찬 것 같은데 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서울 시내에서 맞벌이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벌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1억 정도는 일단 가능할 거예요. 맞벌이를 했다는 전제 하에서. 그렇죠. 그리고 사회생활을 한 10년 정도 했다는 전제 하에서 부부가 맞벌이 하면 네. 1억 5천 정도도 그렇게 불가능한 레인지 아니거든요. 네. 그럼 거기에다가 한 8배에서 10배 정도를 곱해보면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옳다 정당하다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결국은 그 정도가 그래도 내 정도의 어떤 삶의 어떤 이 스탠다드에서는 나는 그 정도 수준을 바라보고 있는데라는 계산이 그 정도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급 논리도 아니고요. 그 가격이 정당하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걸 다 떠나서 내가 만약에 집을 어딘가를 산다 그러면 나는 어느 정도에 살고 싶으냐의 어떤 그 기대치랄까? 그런 게 이미 사실은 평균적으로 그 정도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고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7억짜리 집 지금 사서 들어가세요 하면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내 기대치가 그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제 신혼 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1억 6천짜리 집에 들어갈 때 저 그렇게 돈 못 벌지 않았습니다. 맞벌이 했고요. 그렇죠. 그때 PIR로 따지면 3도 안 되는 거였죠. 1억 6천이니까. 그렇죠. 맞벌이면. 그때 제가 어떤 자부심이 있었냐면 그래도 내가 이 동네에서는 돈 약간 잘 버는 축인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최대한 빨리 끌어모아서 여기서 좀 더 좋은 동네로 빨리빨리 가고 싶다. 라는 욕심과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가다 보면 일정 이상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선이 생기는데 그게 지금 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일단 최소한의 기대치는 한 12억에서 14억. 현실은 한 8억에서 10억. 그리고 가고 싶은 이상은 한 20억 이상인데 사실 거기까지는 언감생심이라서 아예 꿈도 안 꿔요.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 결국은 집값이라는 게 내 욕심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내 마음속에 냉정하게 가지고 있는 이 기대치라는 것도
참 정말 높다는 것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사람이 한번 생활 수준을 살다가 그보다 낮추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거꾸로는 또 못 가죠. 그렇죠. 그리고 내 집이 뜻하지 않게 갑자기 20억이 됐다고 그냥 치자고요. 그냥 쳐요. 내 소득이 뭐 얼마든지 떠나서. 그걸 팔아서 차를 사실 건가요? 그러진 않을 거잖아요. 예. 그러면 결국은 이 정도의 기대치는 나는 계속 유지하고 살다가 이제 약간 직장을 안 다녀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좀 은퇴를 할 때가 되면 이걸 가지고서 어떻게 바꿔서 뭔가 캐시플로우가 나오는 걸로 전환을 하든가 아니면 다른 자산들이 충분히 많이 있으면 그냥 계속 살고 싶죠. 그게 현실적으로 이제 연금으로 다 충당이 되면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다른 방법들 그때 가서는 또 찾겠지만은 그래도 사는 동안은 적어도 내 어떤 기대치를 포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끝없는 경주인데 거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공급이 완전히 이제는 실종이 되어버렸다는 거. 그렇죠.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람들의 기대치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이제는 네. 원천적으로 희소해지고 없어져 가고 있다는 거. 네. 그러면 이제 가격을 더 이상 탓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지금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야, 너무 참 재밌는데, 좀 말씀을 들어보니까 갑갑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또 청약의 시대라고 하는데, 대부분 가점이 안 되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대출도 막혀 있고, 레버리지도 안 되고, 그다음에 또 내 집도 안 팔려. 살 집은 또 매물도 없고, 또 가면 또 호가만 계속 올라가 있고,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일단 우리 기대치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한번 바라보자라는 말씀 좀 꼭 드리고 싶고요. 기대치. 예. 네네. 그러니까 지금 바로 내가 막 20억짜리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조금 뭐 내 눈높이는 비록 15억에 가 있을지언정 네. 거기보다 조금 밑에를 택한다 그래서 내 인생이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팔고 또 옮길 수 있는 찬스가 있고요. 네. 또 소외되면 빚볼 날도 분명히 있고요. 지금 그 누구도 사고 싶어 하지 않지만 그런 집들이 나중에 혹시 효자가 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곳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첫 술에 너무 배부르려고 하지 말자. 조금씩 같이 가자. 네. 어차피 우리 앞으로 10년, 15년, 많게는 한 20년 경제생활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당장 그 20억짜리를 내가 못 들어갔다고 해서 그게 내 인생에 어떤 의미일 것이냐.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냥 차근차근하게 가면서 밟아 디뎌 올라가면서 다음번에 또 어떤 게 있을까. 가다 보면 또 좋은 어떤 길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지금 가능한 선택지가 뭔지 어떻게 그것을 일단 이뤄볼 것인지 그럼 그 다음에 로드맵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지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자문을 하면서 좀 앞으로 살 길을 좀 그냥 가만히 그냥 이렇게 막 떡 떨어지기를 진짜 기다리지 말고 우리 같이 좀 한번 이렇게 고민하면서 좀 돌파를 해보자. 그게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네. 근데 한 가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괜히 쓸데없이 이상한 데 가서 부지런하지 말자. 이상한 데 가서 부지런하는 게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있잖아요. 네. 여기 무슨 투자만 하면 당장 막 1억, 2억씩 막 무조건 오르거나 생긴대요. 아니면 이거는 절대 리스크가 없대요. 네. 내지는 이거는 뭐 무조건 대박이래. 네. 그런 건 우리 인생에 없다고 봐야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고 네. 그런 건 있지도 않았고 최근에 되게 마음 아픈 얘기지만 그 독일 국채 DLF 얘기 들으셨죠? 예. 그러니까 제 지인도 그걸 팔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걔한테 짜증을 엄청 부렸는데 예, 그냥 마음이 아파요. 그냥. 그거 총 가입액이 한 7,500억 정도가 되는데요. 그 거의 대부분을 개인이 샀거든요. 다 개인이에요, 맞아요. 거의 대부분 개인이 샀는데 네. 더 큰 문제는 60대 이상이 거의 50%를 샀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진짜 아픈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돈을 사실은 너무 쉽게 잃어버렸고 그것도 억 단위로 잃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10억 이상 넣은 사람의 비율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1억, 2억, 3억이 제일 많더라고요. 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조금 이제 그런 거였죠. 이건 리스크가 제로인데 무조건 몇 프로, 4%인가 뭐 준다 하면서요. 근데 그 굉장히 부지런하게 알아본 거죠. 솔직히 DLF라는 거를 살면서 몇 번이나 들어봤겠어요, 우리가. 아마 지금도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굉장히 부지런하게 알아보면서 찾아다니면서 정보를 얻으면서 막 뭘 한다고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손실로 돌아와 버리는. 그러니까 내가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잘 알지도 못하지만 그냥 뭔가 괜찮다고 하니까는 덥석 부지런히 막 다니면서 찾아봐서 물었는데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은
특히나 지금은 그렇습니다. 워낙 고민해야 될 게 많고 가격도 빨리 변하고 한 치 앞에 사실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너무 부지런한 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소액으로 뭐 이렇게 튀길 수 있다라고 너무 이렇게 자신하는 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네. 지금은 가능하면 보수적으로, 가능하면 일단 내 집을 어떻게 좀 더 튼튼하게 짤 것이냐의 관점에서, 가능하면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가 나에게 장기적인 생존에 유리할 것이냐를 기준으로 정말로 좀 묵직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밟아 올라갈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차근차근히 천천히, 그렇지만 앞으로 시간은 나의 편일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 스스로도 다시 한번 또 다짐을 해보겠습니다. 박수 진짜. 너무 감동적인 진짜 특강이네요. 오늘은 너무 제가 들으면서 먹먹해지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그냥 흐뭇한 미소를 지면서 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런 거예요. 강남에 안 살아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 사람들이 다 강남만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강남을 바라보면 볼수록 강남이 더 비싸지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말 강남 집값이 낮아지길 기대하면은 강남을 안 건드리면 돼요. 아무도 무관심해주면. 그러면 수요가 줄거든요. 정부도 안 건드려도 되고, 그러니까 구체적 일반인들도 그냥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조금씩 더 좋은 데를 했는데 지금 돈이 있던 없던 세입자든 집주인 다 강남만 보고 있고, 그럼 당연히 강남이 집값이 빠질 리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저는 정부에서 하실 일들이 그런 것 같아요. 강남에 대한 관심을 없애주는 게 정부의 일일 텐데 규제를 하면은 더 보게 되잖아요. 이게 사람이 심리라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좀 오히려 지금 희망 고문을 시키고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게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이게 굉장히 안타까웠었는데 오늘 해주신 말씀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경기도에 살아도 좋고 서울 변두리도 좋고 다 좋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발전 가능성, 교통이 좋아지는데 일자리랑 가까워지는 곳. 이게 뭐 새 아파트만 좋은 것들이 아니라 일단 입지가 더 중요할 텐데 입지가 좋아지는 곳들은 지금 또 널렸잖아요. 이 책에도 많이 나오고 있고 칼럼 써주시는 것들도 많이 있고 저도 뭐 제 블로그나 방송에서 많이 얘기하는 지역들이 있을 텐데 거기서부터 출발하셔도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저도 많이 드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분들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성이 안 차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기대치를 조금 조정하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그 말씀 그대로 좀 똑같이 드리고 싶네요. 오늘 너무 감사한 말씀 주셔서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좀 한마디만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최근에 이제 그 로또 분양들을 바라보면서 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방금 말씀 주신 대로 모든 사람들이 강남을 다시 한번 쳐다보게 되잖아요. 야, 저 정도면 나도 비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미련 생기고 저거 되기만 하면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또 누군가의 또 돈으로 사실은 가능한 건데 네. 저 반대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강남에 새로 나오는 분양가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30억 내라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네. 그래서 100세대를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도 뭐 처음 나온 거니까 누군가 가져갔어요. 3천억 주고. 그 다음에 또 나왔어요. 네. 야, 30억 싸냐? 40억에 해볼까? 그러고 한 300세대를 했어요. 네. 1조 2천억. 다음번에 또 40억이에요. 또 40억, 또 40억. 계속 40억에만 나와요. 네. 이하로는 아예 안 나와요. 네.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될까? 미분양이 나지 않을까? 납니다. 나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가 지불용이 한계선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네. 왜냐면은 매물은 뭐 없고 어쩌다 하나 나오는 거 살 수 있는 찬스 자체가 아예 없는데 진짜 어쩌다 뭐 떼돈을 주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 생기면 그냥 그게 레퍼런스가 돼버리고 반대로 많은 물량이 풀리는 청약 같은 경우는 무조건 싼 가격에만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그거 되팔 수도 없으니까 아예 가격을 뭔가 이 수요 공급에 의해서 매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잖아요. 네. 만약에 40억 계속 그렇게 하면 그게 과연 매치가 계속 될 것이냐. 네. 살 수 있는 사람이 한계가 있겠죠. 그럼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래도 이건 너무 과한 것 같고 어디까지가 적정점이겠구나라는 어떤 컨센서스가 나올 것 같은데 네. 현재는 그게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제가 한국갤럽도 지금 더 리서치 그룹에서 하고 있는 일이 이제 그런 일인데 아파트에 대한 개별 단지에 대한 수요량을 도출하고 이 아파트가 과연 얼마까지 소비재가 지불할 것인가를 도출하는 게 제 미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거의 2,000개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분양가를 정한 것도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2017년도부터 그 조사가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허그에서 분양가 규제를 하다 보니까 그냥 분양료가 다 완판이 돼요. 입지 좋은 데들은. 그러니까 상한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이 상한가를 정하는 일이었었는데 상한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근데 더 상한가가 낮아지기 상한가가 아니라 지금 판매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그 지방 같은 경우 지금도 이제 제가 이전 시간에 뉴스 브리핑하면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넓기 때문에 상승하는 지역이 있고 하락하는 지역이 있는데 하락하는 지역은 100%예요.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많고 수요가 없기 때문에 가격이 빠지는 것들이 그게 자연스러운 건데 지금 서울은 입주 물량이 되게 많아요. 많은데도 가격이 안 빠지고 있는 건 왜 그러냐. 대기 수요층이 있는데 대기 수요층이 어떤 대기 수요층이냐면은 서울에서 지금 거기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피를 더 주겠대요. 그러니까 너희들 나가. 내가 더 줄 테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가격이 저는 적정 가격이 아니라 이거는 나쁜 가격이에요. 그렇죠. 적정 가격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이렇게 딱 균형점을 맞아야 되는 가격이 되는데 이게 지금 정상적인 거래가 안 되잖아요. 지금 거래도 안 되고 그렇죠. 묶어놨으니까. 입주권도 거래가 안 돼. 분양권도 안 돼. 그다음에 또 2년 거주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거래가 되면서 적정점을 다져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이미 낮춰놓은 가격이기 때문에 이건 100% 그냥 터질 수밖에 없는 가격이고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대기수가 많기 때문에 얼마를 지불해야 될지 감들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돈을 지고 있는 사람들도. 근데 만약에 40억 내라고 하면 그걸 덥석 잡을 수 있을까요? 처음엔 잡을 거예요. 그쵸. 왜냐면 감을 모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수요가 있는데 지금 수요가 너무 많아. 예. 그래서 수요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상태에는 미병이 나기 시작하겠죠. 그러기 시작하겠죠. 근데 지금 대기 수요층들을 계속 만들고, 더 많이 만들고 있어요. 많이 만들고 있는 거죠. 더 지금 증가시키고 있거든요. 왜냐면 시장에, 그러니까 공급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예요. 신축을 공급하는 것도 있고, 시장에 매물을 구축이나 신축이나 다 많이 끄집어내갖고 거래를 많이 시키는 것도 공급이거든요. 근데 지금 양쪽 다 묶어놨어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번에 이제 10월 1일 날 나온 얘기 중에서 분양가 상한제 할 건데 6개월 줄 테니까 관리처분 받았으면 그 전에 빨리 해라. 허그 기준으로 해라. 근데 지금 냉정하게 보면 그런 거잖아요. 상하 2차도 그렇고 역삼 센트럴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일단 거의 주변 시세보다 뭐 엄청 가격 차이가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미 그걸 로또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과연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고 한들 얼마나 과연 더 낮출 수 있을까? 일단 1번. 지금 분양가 상한제로 더 낮출 수 있는 금액은 없어요. 없죠.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내년 4월 안에 일단 기존에 됐던 데는 소급 안 할 테니까 일단 빨리 허그 기준으로 분양해라.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 분양을 하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분들이요. 제가 이런 얘기하기 싫은데 그러니까 내년 4월 이후는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전혀 생각 안 하고 있어요.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아무 대책 없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대책 단기적으로 다닐 수가 없거든요. 공급 대책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요. 저는 마지막 얘기였으니까 파리 대책이 나오고 나서 지난 한 거의 3년 정도 동안 이제 시장을 계속해서 이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이런 찬스를 얻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결국 결론은 하나밖에 남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여기서 살아남을 것인가? 그게 나한테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게 나한테 어떤 의미인가? 그게 중요하지. 그냥 뭐 피상적으로 뭐 한다더라. 아니면 뭐 하니까 나쁜 거, 좋은 거. 이거를 뭐 분석하고 따지고도 제가 볼 때는 별로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냥 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생각이 다르신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삶을 조금씩 개척해 나갈 것인가 이 고민을 좀 같이 하면서 그냥 오랫동안 저도 글 쓰고 또 이렇게 또 많은 이야기들도 나누고 그냥 그렇게 좀 오래 살아남으면서 잘 계속해서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김기님은 젊기 때문에 앞으로 한 40년은 계속 칼럼을 쓰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실거주 지분 지금 김명기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빨리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격 떨어지기 기다리는 것들보다는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그 마포 레미안 프로지오 미분양 사례도 말씀해 주셨고, 그러니까 입지가 좋아지는 곳이잖아요. 그런 곳은 수요가 줄어들 리가 만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설프게 투자를 하거나 어설프게 매수하는 것들은 지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좀 되게 좀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좀 FM대로 좀 공부를 하고 FM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져야 되는데 최근에 좀 뭐 어떤 트렌드가 있냐면요. 톡방이 유행을 해요. 근데 톡방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공부를 하고 스터디를 하는데 누가 찍어요. 그럼 그냥 가서 사요. 왜냐면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DLF나 DLS 같은 경우 나이 드신 분들이 대부분 다 네. 약간 안 읽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최대 플러스 5%고 극단적으로 마이너스 100%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이 있는데도 안 읽어요. 그러니까 이분들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에서도 톡방에서도 단들 찍으면 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으면 그냥 찍은 것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되게 빨라요. 매수하는 것들이. 그리고 한번 고민해보지 않은 지역의 어정쩡한 이상한 물건들.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가는 건데. 서울은 문제 안 돼요. 그러냐면 실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실수요가 없는 데들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방에서 괜히 이유도 없이 수요가 증가하지도 않는데 오르는 지역들은 전 100%라고 봅니다. 누가 찍었고 간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거 계속 하지 말라고 칼럼 쓰고 강의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오늘 김민규 대표님께서 해주신 말씀대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다 우리만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진짜 우리 말이 다 옳다는 것도 아니고요. 다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최소한은 인간적인 삶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보다 내일 조금이라도 좋은 거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고민들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너무 감사하고 좀 잘 시간이 주었고 나는 지금 눈을 감으면서 이제 밥은 우리 다음에 먹읍시다. 네네.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요. 예, 건승하시고 파인드 아파트 공공기관에서 좀 사가질 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민간 기업에서는 안 살 것 같고 공공기관에 꼭 필요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